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라도 미국인을 상대로 사기 등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정부가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에게 부여했던 추방 방지를 위한 TPS 지위를 박탈하고 제도를 종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백 명의 이민자가 당장 불체 신분이 되면서 미국을 떠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진 것과 관련해 이번 주 후반 우리의 의료보험 부담 완화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2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가족 이민 문호는 전 부문이 3개월 연속 전면 동결됐으며 취업 이민은 3순위 숙련 부문만 소폭 진전되는 데 그쳐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123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미주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연방의회에는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라도 미국인을 상대로 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디트로이터 경제클럽 행사에서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조금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소말리아 출신이든 다른 지역 출신이든 귀화 이민자 중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적을 불문하고 시민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당신이 미국인들을 털어먹으려고 미국에 왔다면 우린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고 당신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속이고 있다며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왔고 여기서 메르세데스 벤츠를 몰고 다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매년 사기로 5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잃어왔다며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그리고 다른 곳들도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월 1일부터 성역도시거나 성역도시를 가진 주에는 어떤 지급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 시민을 희생시키면서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의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반 ICE 시위가 이어지는 데 대해선 가짜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역에 가서 호텔 방을 잡고 함께 연습한다고 주장한 뒤 우린 이 모든 것에 누가 자금을 지원하는지도 밝혀내고 있다며 시위의 배후설도 제기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에게 부여했던 추방 방지를 위한 TPS 지위를 박탈하고 제도를 종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백 명의 이민자가 당장 불체 신분이 되면서 미국을 떠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DHS는 어제 소말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특별보호 신분 지위를 종료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DHS는 해당 소말리아인들은 3월 17일에 TPS 만료 시한 이전에 미국을 떠나라고 발표했습니다. 3월 17일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TPS 만료 시한을 마지막으로 연장해놓은 날짜입니다.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임시보호의 의미는 임시일 뿐이라며 이번 결정도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봄 의회 조사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TPS 혜택 이민자 수 130만 명 가운데 소말리아계 수혜자는 705명입니다. 놈 장관은 소말리아의 상황은 예전과 달리 많이 호전됐기 때문에 이젠 그 나라 이민들에게 TPS 보호를 제공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무슬림에 대한 불공평 처우에 반대하기 위한 미 이슬람 관계위원회는 최근에 소말리아 이민 추방은 오랜 전쟁으로 완전 초토화된 불안정한 국가로 강제 추방하는 것이라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소말리아의 변화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난민들은 수십 년 동안 만성적인 내전과 가뭄, 홍수 등 수많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테러와 학살을 피해 국외로 빠져나왔습니다. 연방의회가 TPS를 제정한 것은 1990년입니다. 모국에서 피난을 떠난 난민들의 불안정한 주거 상황을 배려해 미국 내에서 18개월 동안 보호받는 이민 신분을 제공한 것입니다. 2025년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는 지금까지 24회나 TPS 연장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진 것과 관련해 이번 주 후반
우리의 의료보험 부담 완화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에 우리의 의료보험 부담 완화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레임워크가 수백만 명의 보험료를 낮추고 약값을 인하하며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국과 전 세계의 보험사들의 정직과 책임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부담 폭등으로 인해 불만이 커지자 새로운 의료보험 보조금 방안을 내놓겠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로 인한 보조금이 보험사만 배를 불렸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나는 그 돈이 국민에게 직접 가길 바란다며 그래서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의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길 바란다. 모두가 이를 좋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내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해 주택 정책에 대한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것이라며 그래서 주택 소유를 원하는 모든 미국인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 1년간 트럼프 2기 행정부 1년차에 거둔 성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미국의 성장률이 상승했다고 수차례 주장했습니다. 또한 생활 물가가 떨어지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랐다는 점을 부각했으며 관세 정책의 당위성과 장점을 나열하면서 반관세론자는 친중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미시간주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아동 성범죄자 옹호자라고 외친 시민에게 욕설과 함께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행동이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시간주 포드 공장 방문 중 자신을 향해 한 시민이 아동 성범죄자 옹호자라고 외치자 그를 가리키며 두 차례 욕설과 함께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였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찍힌 사진과 영상은 SNS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청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국장은 한 미치광이가 격분한 채 욕설을 외치고 있었고 대통령은 적절하면서도 명확한 대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백악관 수행 기자단이 직접 목격하지 못해 처음엔 영상의 진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옹호자란 비난은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자료 공개 지연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앱스타인 관련 수사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핵심 내용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 등 특정 기록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앱스타인과 친분이 있었지만 앱스타인이 트럼프 소유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직원을 유혹한 사건 이후 우정을 끊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일부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을 옹호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료 공개 지연과 관련해 민주당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2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가족이민 문호는 전 부문이 3개월 연속 전면 동결됐으며 취업이민은 3순위 숙련 부문만 소폭 진전되는 데 그쳐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1에서 4순위 모든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전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5년 12월과 올 1월에도 모든 부문에서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대상인 이 A순위가 2026년 1월 22일로 전월 대비 1개월 개선됐을 뿐 모두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2023년 6월 1일로 고지돼 1개월 1주가량 빨라졌지만 나머지 석사 이상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2순위와 취업 3순위 비숙련공 부문, 4순위 종교이민 성직자 부문은 모두 동결됐습니다. 특히 4순위 종교이민 비성직자 부문은 또다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반면 세계적 특기자, 기업 간부 등이 적용되는 취업이민 1순위와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5순위는 2월 문호에서도 오픈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어제 123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미주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연방의회엔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 노동자를 태운 갤리코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는 것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이 올해로 123주년을 맞았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어제 펠팍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한인 이민 123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미 연방 법률로도 제정된 이날은 미주 한인들의 개척적인 삶과 미국 사회 내에서의 활동을 높이 평가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미국 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이 주역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며 이를 통해 이민 선조들의 애국심을 선양하고 차세대 한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짐 테데스코 카운티장, 존 허건 카운티 클럽, 그리고 카운티 커미셔너 등이 참석해 한인의 날을 축하했으며 펠팍 폴김 시장, 원유봉, 민석준 시의원도 참석해 행사를 기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축하 공연 행사로 박정배, 정영민 씨가 경기 민요 등 우리 가락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연방의회의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그레이스 뱅 의원은 1903년 1월 13일 첫 한국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 이래로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헌을 해왔다며 123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고 200만 명이 넘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기리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펠팍타운의 재정 적자를 둘러싼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타운이 제출한 결의안을 거부했습니다. 뉴저지주 커뮤니티 어페어국은 지난 5일 펠팍타운 의회를 통과한 예산 부족분 77만 5천 달러에 대한 긴급 세출 결의안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주 정부는 결의안이 2025년 회기 이후 타운 의회에서 승인됐으며 해당 예산 지출은 초과 지출에 해당해 2026년도 예산 내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펠팍타운 의회는 지난달 15일 회의에서 긴급 세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가 가결 정족수 문제로 주 정부에서 한 차례 반려됐는데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펠팍시의회 민석준, 원유봉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안일한 처리로 주 정부로부터 두 번이나 긴급 예산 편성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행정부의 무능을 비난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행정부의 절차적 판단 오류와 함께 의회 운영 전반적인 심각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번의 문제점은 정치적인 공방도 아니고 이번에 말 그대로 저희 펠팍의 재정 신뢰 또 행정의 기본 의회 존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이 건을 가지고서는 명백히 밝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석준 원유봉 시의원은 타운 재정적자 부담이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재정 실태를 낱낱이 파악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급하게 올라오는 레졸루션으로 땜빵하지 말고 진짜 근본부터 다시 펼쳐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적자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내서 그걸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반면 펠팍타운 정부는 뉴저지주 DCA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신년 연설에서 무상 보육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및 장애인 임대료 부담 완화, 자동차 주택 보험료와 공공요금 인하 등을 올해 주요 역점 정책으로 정하고 뉴욕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2026년 신년 연설에서 살기 좋은 뉴욕을 만들기 위해 무상보육 프로그램 대상을 2세 아동까지 확대하고 뉴욕시 노인 및 장애인의 임대료 동결 수혜 자격 연소득 상한선을 현행 5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로 상향 조정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료 허위 청구 등 보험 단속을 강화해 전국 최고 수준의 자동차와 주택 보험료를 낮추는 한편 난방,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 규제를 강화해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요금으로 안정화시키는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연간 최대 2만 5천 달러 팁 수입에 대한 주 소득세 면세를 추진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도 대폭 확대합니다.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 가정의 4세 미만 자녀는 최대 1,000달러까지, 내년부턴 16세 미만 학령기 자녀 1인당 최대 500달러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으로 뉴욕 주민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주 정부 차원에서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IC 요원이 학교나 병원, 종교시설과 같은 민감한 장소에 들어오려면 영장을 제시하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립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고 불법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기류 단속을 강화하고 전철 내 경찰관 배치 및 플랫폼 안전난간 설치 등으로 공공안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의 여권 파워가 전 세계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제 발표된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188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어 일본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무비자로 192개국 방문이 가능한 싱가포르로 2024년 이후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여권으로 비자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목적지는 35개 국가입니다. 한국은 알제리, 베냉, 이라크 등 38개 국가에서 비자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여권은 179개국 무비자 방문이 가능해 10일 기록했습니다. 공동순위까지 고려하면 미국보다 여권 순위가 더 높은 국가는 37개국에 달합니다. 주 휴스턴 총영사관은 지난 9일 텍사스주 공공안전부와 운전면허 교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환 각서를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 텍사스 주 정부는 2011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로 경찰청이 발급한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텍사스 내 거주 중인 우리 국민이 별도의 시험 없이 텍사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면허 교환을 위해선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면허증 영문 번역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영문 면허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면허증 교환 시 별도의 번역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곧바로 텍사스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13일 청사 이전 검토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사용 중인 인천 송도 본청 임차 계약이 오는 6월 만료됨에 따라 청사 입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현 건물 잔류, 다른 건물로의 이주, 송도 외 지역으로의 이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 분석하고 있다며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재외공관, 인천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청사의 위치는 재외동포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동포 간담회를 비롯해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에 따르면 45세 한인 스티븐슨 최 김씨가 지난 4일 북가주 베이커빌의 교정시설 내 수용동에서 다른 수감자와 싸움을 벌인 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사망했습니다. 교정당국과 솔라노 카운티 검찰은 공동으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싸움의 원인 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망한 김씨는 지난 2024년 사이프러스에 위치해 있던 카페에서 총기를 난사해 당시 21세였던 베트남계 여성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 22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다시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